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조건혁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위원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복지TV는 처음 출연하시는 건데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박광원입니다. 복지TV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복지TV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 특별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는데 네.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구 경북 특별발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 특별발전위원회는 우리가 야당 시절일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대구 경북이 워낙 우리 당과 이렇게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대구 경북의 국민들께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색하기 위해서 대구 출신의 국회의원님들 네네. 또 대구 출신의 원외위원장들 또 중앙당의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대구 경북 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네. 야당 때는 그냥 요구하고 또는 뭐라고 할까요? 규탄하고 이러면 됐지만 이제는 우리 당이 집권당이 돼서 네. 대구 경북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좀 다른 의미가 있고 다른 무게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미가 어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선전했어요. 구미시장도 당선됐고 네. 그 외 포항시장이나 칠곡 이런 데서도 굉장히 선전했고 안동에서도 선전을 했고 또 대구에서도 많은 시의원들이 나오고 구의원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의구 경북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우리 당을 향해서 마음을 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본 거죠. 네. 물론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그런 정책과 어떤 정치 철학이 신뢰감을 준 부분이 저는 크게 있다고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 경북 발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현안들. 그것을 해결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니 대구 경북이 정말 과거와 달리 변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방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현안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지금 생각하시는 가장 큰 현안이 있다면 대구 이제 오늘 그 이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제가 그 이제 현안들을 다 모든 걸 기억하진 않지만 굉장히 SOC 관련 사업이 많았어요. 철도 연결하는 거, 네네. 동해선 철도 연결하는 거, 중부 내륙선 철도 연결하는 거, 철도 사업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과학기술부에서 네네. 하는 그런 사업들과 관련된 그런 예산 요청도 있고 굉장히 예산 요청이 많았는데요. 네. 물론 물산업 허브 도시. 아시는 물 말씀. 네네네. 그런 뭐 관련 예산이라든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기적인,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대구 경북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사업도 좀 발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SOC 사업을 해서 길을 내고 철도를 연결한다고 해서 그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만은 아니다. 이제는 정말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물, 환경, 안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관한 사업들도 좀 더 발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문제제기가 있었고 많이들 공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또는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우리 당이 했던 공약들 네네. 그걸 전부 취합을 해서 어떤 공약은 완수가 됐고 어떤 공약은 진행 중이고 어떤 네. 공약은 아직 착수도 못했는지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그렇죠. 네. 그걸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네네.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기겠다 하는 그런 다짐도 했습니다. 굉장히 의지가 돋보이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1기와 2기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1기, 지금은 2기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이제 약간 시리즈 형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별도의 과거에 있던 거랑 별도의 구성이 있다면 구성은 사실은 네. 좀 더 확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네. 세울 수 있도록 우선 우리 당 출신 정치인,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출신이지만 지역구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 서울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의원님들이. 네, 네. 예를 들면 이재정 대변인도 있고 조웅천 의원, 권칠승 의원, 서영교 의원, 제가 이름을 다 못 댈 정도로 누굽니까? 이용득 의원님 뭐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다 포함을 시켰고 또 현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제 다음 총선에 도전하실 분들 네, 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데 도전하셨던 분들 많이 포함을 시켰고요. 네, 네. 그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문가들,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시민사회 운동 하시는 분이라든지 네, 그런 네. 전문가들도 많이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네. 하기 때문에 일기에 비해서는 훨씬 폭이 넓고 또 뭐라고 할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약간 맨투맨 전 마크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많이 확장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별로 네, 네. 그 각 소속된 의원님들을 다 이렇게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고르게 각 지역의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뭐 하여튼 굉장히 광범위하게 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대구 경북 지역 일명 TK라고 불리는데 민주당과는 그렇게 좋은 인연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이제 자유한국당이 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로 인해서 좀 도움을 받은 위원이 있다면 어떤 위원 뭐 사실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지역 특정 지역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당의 전유물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네.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를 떠나서 서로 힘을 모아서 가장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원님이든지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님들과는 저는 대화할 자세를 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됐든 네. 바른미래당이 됐든 어느 당 의원님이 됐든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합니다. 김광림 의원도 계시고 주경호 의원님도 계시고 윤재욱 의원님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저희를 만나면 이제 실제로 그분들은 대구 경북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네. 그분들은 지역에서 늘 생활하시니까 네, 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죠. 네. 지금은 TK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특별 구성위원회를 만드셨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은 전라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전라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사업이라든가 사안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지금은 적절하지 않고요. 민주당이 지금 서울, 경기도, 부산, 네, 네, 경남, 뭐 호남, 네, 강원, 충청 말할 것 없이 요즘에는 네. 이번에 거의 뭐 지방선거에서 보면은 네, 맞습니다. 많은 지지를 받았죠. 네,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잘 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기보단 저는 우리 당에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줬다. 네. 당신들을 믿어볼 테니까 네, 네, 네. 한번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봐라. 이런 저는 국민의 명령이다, 기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하게 무슨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런 뭐 이렇게 거기에만 우선해서 이렇게 네.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네, 네. 모든 정보들이 다 동시에 공유가 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모든 지역에 고르게 다 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이 고르게
지역별로 차별받지 않고 쓰일 수 있도록 네. 해야 되는 게 우리 당이 집권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약간 우문현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명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셨어요. 네. 가짜 뉴스가 어떤 것이고, 네. 네, 어떤 가짜 것인지. 뉴스란 말은 사실은 꼭 거기에 적합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그 용어를 이미 안 쓰기로 했어요. 가짜는 이미 뉴스가 아니다. 네. 가짜 뉴스라는 것은 서로 형용 모순이라는 거죠. 그 안에 모순이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가짜가 뉴스가 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뉴스의 형태를 띤 가짜 정보라는 뜻일 텐데 네. 굳이 풀이를 하자면 그러나 그 표현 자체가 마치 뉴스를 통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당과 네. 또 우리 당과 협력하는 그런 기관들은 가짜 뉴스라는 표현 대신에 허위 조작 정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 나가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문제는 제가 허위 조작 정보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네. 겁니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 조작 정보는 사실상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게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네. 국민들의 80%는 허위 조작 정보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고 90%는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국민 모두가 그걸 느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80%, 90%는 그러잖아요. 네, 네, 네.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표현의 자유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좀 뭐라고 할까 제대로 그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하는 거고요. 질문하신 어떤 것이 그러면 허위 조작 정보냐 하는 네. 건데 그 전에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저지른 폭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이미 법적으로 다 규명이 된 사안들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도 그런 주장이 있었으나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보기관 문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네. 그런 정보가 SNS는 유통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네. 그런데 그것을 보도했던 방송은 2013년에 그걸 보도를 했었는데 그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매우 강한 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방송사는 사과를 했고 그 관련 동영상들을 내용물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유튜브에 여전히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허위 조작 정보가 네. SNS와 포털에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를 정부가 나서서 이게 허위냐 네. 허위가 아니냐 이것을 가르고 정부가 처벌을 하고 이런 걸로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가짜뉴스 대책 단장님으로도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가 어디에서 얼마나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걸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이 쭉 리스트를 만드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타인을 비방하고 폭행을 조장하고 네. 이런 뭐 증오하고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규제의 대상이에요. 현행 법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법에다가 이제 제소를 할 수가 있죠. 네.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겁니다. 이런 허위 조작 정보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해달라. 이렇게 제소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런
과정들을 전부 모아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 법의 핵심 내용은 명백하게 허위 조작 정보로 판정된 그런 정보들 포털과 SNS에 유통될 경우 네. 그것을 그 회사가 SNS 회사나 네. 포털 회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가려내서 판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기준에 맞춰서 네. 심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삭제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요. 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거기에 적절한 어떤 그 과징금, 벌칙 이런 것을 두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구글 코리아 측에서 대표는 그 요청을 했지만 삭제를 했다는 기사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왜 그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거부를 한 거고 그 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유에서 거부를 한 걸까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저지른 폭동이다. 네. 이 내용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대법원이 이미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건 신군부가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이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이 이에 저항한 네. 하나의 그 운동이죠, 사건이죠. 네. 그리고 그 사건의 성격을 명확하게 그게 신군부가 저지른 어떤 범죄다 하고 딱 대법원은 판정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그 보도를 했던 두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했고 그 보도 기관들은 이미 다 삭제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네. 삭제를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이 포함된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다 하는 것들을 구글 코리아가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국내법을 준수한다예요. 네. 해당 지역의 국내법을 준수한다.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구글 코리아의 자체 가이드라인, 국내법을 준수한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지 살펴보시고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적절하게 조치를 해달라. 이게 저희들의 요청이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이미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으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네. 그런데 답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그 조은리 대표에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대한민국 법과 역사를 존중합니까? 존중합니다. 자, 이러이러한 사실이 유튜브에 그대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법을 준수한다고 했고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자체 기준, 가이드라인, 법을 준수한다.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그 기준, 첫 번째 기준에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좀 대답을 흐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감사. 거부한다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비춰볼 때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게 이렇게 답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자세한 근거는 그러니까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1차로 제가 좀 의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좀 막바지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복지와 관련해서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어떤 사안이 있을까요? 복지, 보편적 복지. 그러니까 이제 아동수당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당이 제가 법을 발의를 했죠. 아동수당을 도입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상위 10%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주자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상위 10%도 주자 네. 하는 쪽으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 가보면 그 소득 상위 10%의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그 작업이 너무너무 많은 일을 수반하는 겁니다. 네. 기초자치단체들이 그 일을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에요. 그럼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그 비용이 상위 10%를 주지 않아서
남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가려내는 비용이. 네. 부질없는 짓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동 수당은 아이의 인권에 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이미 100년 전에 도입을 했는데 그때 도입 취지가 뭐냐면은 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 그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가 지출해야 된다. 이게 그 취지입니다. 놀랍죠? 100년 전에 이미 그런 발상을 했다는 네. 것이. 예.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와서는 그게 이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나온 거니까 약간 이 취지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크게 방향을 전환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기초연금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또 근로장려금, 최저임금 이건 복지는 아니죠. 물론 이제 복지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은 교육비와 보육비와 의료비 이것이 주거비 이것이 우리 국민의 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이 지출입니다. 그 지출을 줄여주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네.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네.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 이거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아주 이 틀입니다. 네. 이 정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지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그런 정책들을 네.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보편적 복지라고 네. 표현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위원님께서는 수원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잖아요. 수원에서도 딱 혹시 정책을 펼치고 계신 복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원은 사실은 제 지역은 이제 영통 지역인데요. 네. 거기는 생활 수준이 비교적 좀 균질한 편입니다. 생활 수준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기보다는 네. 좀 균질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네. 독거노인도 계시고 또는 이 뭐라고 할까 하여튼 조선가정 네. 이런 분도 계시고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수원시와 함께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활동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들께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어떤 것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을 부양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촛불 현장, 촛불을 들고 광화문 또 전국에 나오셨던 분들은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명령을 한 겁니다. 이 정권에. 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 사회가 어느 정도 불균형 지수가 낮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 하는 강렬한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정부가 어느 정도 그런 틀을 많이 만들어내서 저는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조작 정보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계세요. 아까 5.18 얘기를 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 또는 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그냥 언어 폭력으로 공격하는 일이 하도 아무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허위 조작 정보가 SNS와 포털에 유통되는 것을 어쨌든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믿음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 그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TV가 해온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TV를 많이 시청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것이란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당도 정말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겠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도 복지TV와 함께 더욱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최고위원님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